스토리텔러 최선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렌조 미키히코 작가의 작품을 골라오셨는데 우리가 네. 이 작가의 작품을 우리 채널에서 한 두 편 정도 소개를 해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 작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어려서부터 영화를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와세다 대학 재학 중에 시나리오를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신 적이 있고 네. 뭐 환영성 신인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상을 받으셨는데 네. 뭐 교묘한 플롯과 서정적인 문체 또 네. 일본 특유의 정서를 혼합한 독특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미스터리 작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화장 시리즈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 꽃을 소재로 한 8편의 단편인데 네. 일본 미스터리 사상 가장 아름다운 단편으로 손꼽히고 이 단편들은 회귀천 정사, 이 우리나라에도 좀 나와 있거든요. 네네. 하고 저녁살이 정사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돼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강렬한 여운으로 이 자신만의 매혹적인 미스터리 세계를 구축하는 네. 그런 분이고 이 장르적 재미와 문학적 예술성으로부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독자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내는 아주 유려한 작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렌조 미키히코 작가의 오늘 골라오신 작품은 열린 어둠이라는 단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단편집에 그 실려 있는 건데 그 단편집 제목도 열린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네. 표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품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이 열린 어둠은 그 복간 희망 환상의 명작 베스트 10 중에 1 위로 꼽힌 예.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나온 책인데 80 년대 네.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독자들이 '아 이 책은 좀 복간을 해 주세요.'라고 희망했던 네네. 베스트 10 중에 이게 1 위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고기에 가까운 반전을 압축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 단편 미학의 정수이자 추리 문학의 전설로 불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추리문학의 전설. 예. 네. 그리고 이 열린 어둠 이 총 9편 중에 네. 9편 단편들 중에 국내에 지금껏 소개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열린 어둠에 9 편이 지금 실려 있는데 네. 그게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것들 위주로 좀 네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단편들도 좋은 게 많아요. 네. 뭐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런 독자들 평이 있던데 네. 더 다른 작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열린 어둠이라는 단편집을 구입을 해서 나머지 작품들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열린 어둠 단편 소설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이 뭡니까 등장인물을 좀 소개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등장인물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 크게 보면 이 작품에서 선생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폭주족 5명의 아이들이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폭주족은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네. 약간 불량한 학생들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선생님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두 분 선생님 중에 먼저 미즈키 마사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네. 이 선생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처음 부임한 새내기 음악 교사입니다. 네. 그 폭주족 아이들에게 아주 유일하게 신임을 얻고 의리 있고 맘 따뜻한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더라고 불리는 음.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여선생님인 거고요. 네. 네네. 음악 선생님이군요. 네. 음악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은? 아카자와 다케시라는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 네. 선생님은 마사보다 3년 선배인 체육교사로 나옵니다. 음. 그 이름에서와 같이 아이들에게 붉은 수염이라고 예. 불려지고요. 여기서 인제 아카자와에서 아카가 붉을 네. 적자 네네. 빨간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네. 붉은 수염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요게 약간 그 내용 네. 중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카자와는 붉은색, 붉은 네. 수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인제 작품을 보시면 자신의 차에서 살해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근사근한 성격이었지만 그 교사들 중에 그 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네. 네. 자 선생님들이었고 이제 네. 폭주적 5 인조 이게 이름이 있네요. 블랙 네네. 코크스. 네. 네. 블랙 코크스는 검정색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검은 매. 그렇습니다. 네. 요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블랙 코크스가 폭주족 이름이에요. 네. 자 여기 소속돼 있는 5명 소개해 주시죠.
자, 제일 먼저 다카기 아키오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그 세이에이 고등학교 블랙호크스 폭주족 5인조 중에 리더이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가장 많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2-3 학년을 계속 내리 유급을 했기 때문에 네. 나이가 가장 많은 아이로 나오고, 자동차 회사 중역의 막내 아들으로 나오며, 그리고 성격이 예민하고 말수가 적고 자신의 얘기를 잘 안 하는 아이로 아주 내성적인 소년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요. 스즈타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 또한 유명한 레스토랑의 외아들이고요. 어 외모가 아주 부잣집 아들다운 얼굴이라고 하고, 음. 그다음에 체격이 아주 좋아서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차라는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네네. 2배 정도의 체격. 네. 아주 체격이 아주 우람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요. 미야베 노리코라는 여학생이 나오는데, 네. 이 여학생은 초등학교 때 가난한 친구를 위해 지갑 도둑 누명을 대신 쓰게 되면서 불량 학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가차라는, 아까 말씀 주셨던 가차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이 학생은 그 5명 중에서 가장 몸집이 작고,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멤버들을 따라 어깨 너머로 그냥 못된 척만 하는 꼬맹이로 나옵니다. 요런 애들이 있죠. 네. 네네. 그런 캐릭터군요. 네네. 예. 그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사유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어 않고요. 그냥 단지 그냥 가차와 사귄다, 요 네. 정도로만 있습니다. 그 앞서 소개해 주셨던 다카기 아키오라는 남학생하고 미야베 노리코라는 여학생하고 서로 네. 사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좀 등장인물이 조금 많긴 한데 네.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 정말 재밌고 이 네. 미즈키 마사 선생님의 활약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렌조 미키코의 열린 어둠 줄거리 해설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북텔러 최선희 씨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미즈키 마사는 도내에서도 최저 성적의 아이들이 우글거리는 세이에이 고등학교의 음악 교사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부임한 새내기 교사였습니다. 마사는 사복 입은 여학생들 틈에 섞이게 되면 막내 여동생으로 보일 정도로 몸집도 작고 얼굴 또한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마사에게 어울리지도 않게 마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미즈키 마사가 퇴근 준비를 하고 교무실을 막 나서려고 할 때, 마더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의 그 전화는 지난달에 품행 불량을 이유로 퇴학당한 미야베 노리코였습니다. 노리코는 작년에 마사가 학교에 부임하자마자 자살 미술 사건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천연덕스럽게 왜 자신을 살려냈는지 모르겠네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청스럽게 투덜거렸던 노리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려온 노리코의 전화 목소리는 그 여느 때보다도 절박했고, 또 이렇듯 다급하고 진지한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사는 지금 노리코가 있는 곳을 다급히 물었고, 노리코는 지금 오쿠타마의 아저씨네 별장에 매일 만나는 멤버들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하철을 타고 8시까지 X역 개찰구로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교문까지 냅다 뛰었고, 택시를 탄 후 이께 부쿠로역이라고 용맹한 부르짖음의 목소리로 말한 뒤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곧 출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투 개시였습니다. 노리코가 그 패거리가 큰일 났다고 한 것은 천재지변까지는 아니어도 살인사건 한두 가지쯤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케부쿠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차창을 가득 칠한 만추의 싸늘한 어둠이 마사의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점점 더 불안을 키웠다. 정말로 무슨 큰일이 난 건가? 그들의 퇴학이 결정되었을 때는 우린 상관없걸랑요? 괜찮아요, 마더. 그보다 마더 일이나 걱정하세요. 교무회의에서도 학부모 회의에서도 혼자서 우리 퇴학시키는 거 반대하며 싸웠다면서요? 그러다가 교장한테 미운 털 박혀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도리어 마사를 위로해 주었던 아이들이었지만 역시 퇴학이라는 게 충격이었을까? 그야말로 불량 중에서도 최고의 불량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도합 5명의 속수무책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다들 근본은 착한 녀석들이었다. 마사가 교사가 되었을 때 이미 그 5명이 블랙호크스라는 폭주족 그룹 비슷한 것을 결성한 상태였지만 기특하게도 결석 없이 학교에는 꼬박꼬박 나왔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교실에서 시너를 흡입하고 화투를 치고 다른 학생들을 나이프로 위협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새내기 교사인 마사에게는 매사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리더격인 다카기 아키오가 나이프를 들이대는 통에 마사는 너무 화가 나서 이것들이 사람을 물러보냐? 이래봬도 니들 나이 때는 면도날 마사라고 하면 웬만한 데선 다 알아주던 사람이야. 자, 용기 있으면 다 덤벼. 라고 죽을 각오로 한바탕 욕을 퍼부었더니 그게 뜻밖에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 뒤로 아이들은 마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존경의 빛까지 담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걸핏하면 마더 마더 해가며 이런저런 상담거리를 들고도 왔다. 한 번은 마사가 감기로 결근했을 때 아이들은 마사의 하숙집 골목까지 오토바이를 몰고 떼지어 찾아와서 창문으로 얼굴을 내민 마사에게 파랗고 시디신 사과도 던져주었다. 아이고, 니들 아직 한참 덜 컸다. 좋아, 내가 이 사과를 빨간 사과로 잘 키워주마. 라고 우스갯소리와 함께 재미난 말장난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허물없이 지내는 동안에 그만 5명 그 아이들의 퇴학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5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했던 이유는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판사판 대결을 연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놈들 쪽에도 정상을 참작해 줄 만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사는 교무회의에서 잔다르크처럼 잔다르크 교사처럼 전부를 적으로 돌린 채 용감하게 일장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퇴학을 당한 게 안 좋았던 것이라는 생각이 마사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리더 다카기는 2년이나 낙제를 하면서도 학교에 딱 들러붙어 있을 정도였고 노리코도 역시 근본은 착하고 여려서 상처 입기 쉬운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마사의 하숙집에 노리코를 불러들여 여자들끼리 나란히 누워 속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 애초에 노리코가 불량 학생이 된 것은 초등학교 때 반 친구가 잃어버린 지갑의 도둑으로 자신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노리코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가난한 집 아이여서 끝까지 입을 다물었었던 것인데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추궁을 당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무너져 자신이 훔쳤다고 인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듯 다들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들이었고 아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순수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만큼 아이들은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그런 식으로 시선이 삐뚤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나저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살인? 그런 뒤숭숭한 단어가 묵직하게 덮쳐든 것은 그저께 사건이 아직도 생생히 마사의 마음속에 뼈아리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요일인 그저께 마사보다 3년 선배인 체육교사 아카자와 다케시가 살해된 것이다. 가족의 증언으로는 저녁 5시 반에 어떤 학생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차를 몰고 나갔다고 했다. 그로부터 4시간 뒤 집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공원 뒷골목에 주차된 그의 차 운전석에서 칼에 찔린 채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에서는 전화로 그를 불러낸 학생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내에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마사는 블랙호크스 5명의 아이들은 이미 퇴학을 당했으니까
아카자와 다케시 선생이 살해된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작년 말에 딱 한 번 시내 유흥가를 아카자와 선생이 다카기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오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었다. 그리고 교사라면 무턱대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던 다카기가 아카자와 선생에게만은 묘하게 순종적이고 친근하게 말을 건네곤 했기 때문이다. 조금 전 노리코가 말했던 큰일이라는 것과 그저께 아카자와 선생이 살해된 사건을 자꾸만 연결짓게 되는 것은 그때의 다카기의 미소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극채색 네온 사인 불빛에 감싸여 다카기의 웃는 얼굴이 묘하게 불그러했던 것은 뭔가가 부끄러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카자와 선생과 함께 어울려 술이라도 마셨던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하철 차창의 어둠 속에서 시선을 돌리자 맞은편 자리에 앉은 여자의 다리가 마사의 눈에 들어왔다. 늘씬한 다리에 빨간색과 검은색의 굵은 줄무늬 망사 양말을 신고 있었다. 뭔가 불길한 배색이다. 빨강과 검정, 그리고 붉을 적자를 쓰는 아카자와, 그리고 검정이라는 뜻의 블랙 호크스. 불행하게도 마사의 안 좋은 예감은 항상 딱 들어맞는다. X역에서 내려서 개표구로 나가자 노리코가 눈에 익은 진홍빛 오토바이를 끌고 다가왔다. 마더, 얼른 타요. 누군가가 다카기를 죽였어요. 뭐야?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해? 마사는 기관총처럼 질문을 퍼부으며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스커트라는 것도 잊은 채 허벅지를 드러내며 황급히 뒷자리에 냉큼 걸터 앉았다. 조용히 좀 해요. 별장에 도착할 때까지. 가보면 다 아니까. 노리코는 긴 머리를 휘둘러 마사의 뺨을 철썩 쳐가며 운전석에 앉더니 힘껏 엑셀을 돌렸다. 7살이나 어린 여학생에게서 이런 지시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데 말이다. 사방이 활짝 트인 오토바이는 오로지 무섭기만 해서 마사는 자신이 지금 가는 곳이 살인 현장이라는 것도 있고 노리코의 지시대로 찍소리도 못한 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노리코가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얀 벽의 별장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마사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호크스 5인조는 퇴학 후에도 일주일에 두어 번씩 만나 폭주를 즐겼고 어젯밤에도 7시에 신주쿠에서 집합한 뒤 밤새 오토바이로 내달려 오늘 새벽 6시 반에 이 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노리코의 작은아버지는 제약회사 사장이었는데 작은아버지가 여름철에만 이용하는 이 별장을 올 가을 초부터 블랙호크스의 아지트로 삼아온 곳이었습니다. 자세한 전후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오전 7시경 다카기가 혼자 2층에 올라갔는데 곧바로 카세트 테이프 리코더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노리코와 함께 2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던 가차, 스즈타, 오사요까지 세 사람은 신호를 흡입하기 시작했고 흥분 상태가 끝나자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게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이윽고 오후 4시쯤에 우선 가차가 잠에서 깨어나 다카기의 방에 들어갔다가 그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즉시 다른 세 사람을 두들겨 깨워 넷이서 주르륵 가봤고 대책을 강구한 끝에 어쨌든 경찰보다 우선 마사를 부르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참 영광이네. 경찰보다 나를 더 신뢰해 주다니. 치, 경찰을 어떻게 믿어요? 우린 분명히 제한 속도를 지켰는데도 무조건 곤봉으로 때리고 보는 자들인데. 5명 중에서 가장 몸집도 작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멤버들을 따라 어깨너머로 못된 척하는 꼬맹이 가차가 침이라도 뱉을 듯이 말했다. 건방진 소리 하고 있네. 경찰이라고 한자도 제대로 못 쓰는 놈들이. 너 경찰이라고 그 한자 쓸 수 있어? 게다가
나는 폭주족 임내하고 날마다 자랑치고 다녔던 게 누구지? 폭주라는 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지. 자, 그런 얘기보다 우선 닭하기가 살해된 방으로 어서 안내를 해. 스즈타가 턱으로 오두막집처럼 자작나무 손잡이가 달린 계단을 가리킬 뿐 아무도 선뜻 움직이려 하지 않아서 마사는 선두에 서서 2층으로 걸음을 떼었다. 스즈타는 가차의 2배는 될 정도의 체격으로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를 했었다. 그리고 스즈타는 유명한 레스토랑의 외아들로 부잣집 아들다운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조각상처럼 싸늘하고 덤덤했다. 또 그가 모래 연기를 피우며 오토바이로 내달리는 장면을 보면 폭주족에도 미학인지 철학인지가 있구나 하고 마사는 매번 감동하곤 했다. 바로 코앞에 늘씬한 스즈타의 허리선에 마사는 살짝 설레는 마음을 느끼면서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 좌우에 방문이 각각 3개씩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오른편 맨 끝 스스타 방의 문만 열려 있었고 복도의 어둠은 그 방 안의 불빛으로 인해 환했습니다. 스스타의 뒤를 따라 그 방에 들어선 마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다카기의 사체였습니다. 학교 교실 반절 정도 크기만큼의 방 안쪽에는 침대가 있었고 그 침대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 다카기는 얼굴을 위로 향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서 마사도 묘하게 덤덤한 기분이 들었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두 손을 합장하며 다카기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문 옆에 다닥다닥 서 있는 네 사람을 돌아보며 마사는 왜 자살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냐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다카기 방 안에 격투 흔적이 있었고 자살할 것 같은 낌새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닭하기 방 안에 있는 의자와 스탠드가 나뒹굴고 한쪽 구두는 벗겨져 창가까지 날아갔다. 구두 옆에 잡아뜯은 것처럼 은체인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런 모양새로 자살할 사람은 일단은 없을 것이다. 격투를 했다면 상대는 남자일 텐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닭하기는 우리보다 2살 많아서 리더로 모셔줬지만 우리 5명 중에 가장 약하거든요. 자신이 약하다는 걸 잘 아니까 걸핏하면 나이프부터 휘둘렀죠. 가차가 말했. 그리고 닭하기는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 길에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8시쯤에 계단 올라갈 때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도 발목이 아픈지 절룩절룩했거든요. 노리코의 어깨 밑에서 작은 얼굴을 내밀며 오사요가 말했다. 혹시 살해된 시각을 알 수 없을까? 벌써 꽤 지난 것 같은데. 마사의 질문에 다들 고개를 저었지만 잠시 뒤 무언가 생각이 난 듯이 멤버들을 보며 오사요가 다시 말했다. 그때 다카기가 2층에 올라갔다가 금세 내려와서 카세트 테이프 리코더를 가져갔잖아. 11시에 록 음악방송 녹음해놓고 잘 거라면서 말이야. 그때 노리코, 네가 같이 2층에 올라갔었지? 녹음을 했는지 아닌지로 대략 시간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 침대 베갯머리에 카세트 테이프 리코더가 있었다. 가차가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테이프가 없어졌는데? 그때 다카기가 가져갈 때는 틀림없이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 누구 테이프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하자 이번에는 스즈타가 입을 열었다. 아 참, 저 다카기가 아래층에서 테이프 넣으면서 지난주 여기 왔을 때 일기장 잊어버리고 갔는데 그게 없어졌다면서 누구 본 사람 없냐고 물어봤었어. 그렇다면 카세트 테이프와 일기장 이렇게 2개의 물건이 없어진 거네? 마사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할 듯한 예감이 들었고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마사는 수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오사요가 마사의 팔을 잡으며 경찰이 출동하면 노리코가 당장 잡혀갈 거라고 말했다. 응? 노리코가 왜 잡혀가? 수화기에서 손을 떼고 마사는 소파에 앉아 있는 노리코를 돌아보며 말했다. 소파에 앉아 있던 노리코는 마사의 시선을 피한 채 시무룩한 목소리로 아무래도 내가 범인인 것 같아요. 네가 범인인 것 같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노리코는 상황적으로 자신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리코와 다카기는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 다카기가 갑자기 옛날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제 그만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동차 극장에서 서로 싸웠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스스타와 멤버들이 달래서 서로 화해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그의 방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다카기는 화가 나서 노리코를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리코는 울면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오후 4시에 가차가 깨울 때까지 쭉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카기의 가슴에 꽂힌 나이프와 구두 옆에 떨어진 팔찌는 모두 자신의 것이며 다카기 오른손에 움켜진 핑크색 천조각조차도 오늘 아침까지 자신의 머리를 묶었던 리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리코는 자신의 말을 경찰이 절대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어쩐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내가 죽였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노리코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사가 이렇게 말했다. 노리코가 정직하게 말한 거라면 그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서 나이프와 리본을 훔쳐다가 사체 옆에 놓고 노리코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꼼꼼하게 이런저런 소소한 작전까지 썼다라는 거네. 게다가 외부에서 누가 몰래 들어와서 우발적으로 다카기를 죽였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노리코가 범인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이 세 명 중에 누군가가 범인이라는 거네? 그러자 가차가 등 뒤에서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알리바이가 확실한데요. 8시에 여기 1층에서 다들 시너에 뿅 가서 흐느적흐느적 했고 그대로 쓰러져서 서로 포개져서 잠들었어요. 서로 시너 흡입하는 것도 다 봤고요. 셋이 한 봉투로 흡입했니? 아니요. 각자 따로 했어요.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은 비닐봉지에 시너가 아니라 뭐 물을 넣고 뿅 간 척 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이 별장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면 시너 흡입하고 이상하게 흥분을 해서 별 의미도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현재로서는 알리바이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나 말고는 다들 다카기를 죽일 만한 동기가 없어요. 노리코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 동기도 없이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시대다. 너희는 그런 부주의한 시대를 뚫고 내달리는 게 멋있어서 폭주적이 된 거 아니었니? 짐짓 화난 척 마사는 노리코의 머리에 꿀밤을 먹였다. 침울해진 노리코에게 용기를 줄 생각이었지만 그 순간 마사는 문득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처음에는 신어 냄새가 남았나 했는데 바로 노리코의 목덜미쯤에서 나는 냄새였다. 가죽 냄새와 섞인 새콤하고 비릿한 이 냄새는 어린애가 아닌 여자의 냄새였다. 그 냄새에서 문득 노리코의 도전 같은 것을 감지한 마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이 여학생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지금 실제로 다카기를 죽였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쓴 척 연기를 하는 것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리코,
네 말을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야. 네 말을 믿어준다면 다른 세 사람을 의심해야 되잖아. 퇴학을 당했어도 난 아직 너희들의 선생님이다. 네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건 교사로서 최소한의 규칙이자 너희들 누구도 믿지 않는 걸로 할 거야. 나는 너희들 누구도 의심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 지금부터 딱 1시간만 더 생각을 해보자. 그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밝혀지는 게 없다면 그때 경찰에 신고할게.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가 마사의 선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순간 9시를 알렸다. 죽은 다카기는 자동차 회사 중역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마사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로는 다카기가 방황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과 셋이서 겨울산에 다녀온 뒤부터였는데 당시 언론사에도 크게 실렸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 험한 산은 아니었지만 등산 도중에 매서운 눈보라가 덮쳐 자칫하면 세 사람이 한꺼번에 조난을 당할 상황에 몰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카기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대로 세 사람이 함께 동사하는 것보다 얼른 둘이 죽을 각오로 산을 내려가 곧바로 구조대를 보내 홀로 남겨둔 아들을 구해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다카기를 중턱의 등산객 피난소에 홀로 남겨둔 채 부모님은 하산을 했고 이후에 다행히도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다카기가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카기는 부모님이 자신을 내팽개쳤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다카기만 아버지를 따라 도심 가까운 맨션의 최상층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때 다카기는 완전히 불량 학생의 길로 내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급기야 다카기는 방이 12개나 있다는 아버지의 호화 맨션을 뛰쳐나와 학교 근처에 다시 원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로 바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고교생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용돈으로 대신 지불해주고 있었다는데 이것은 마침내 다카기가 길을 잘못 들어설 요소를 모조리 갖추도록 해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다카기는 고교 2학년과 3학년을 내리 낙제해서 퇴학을 당하고 19이었습니다. 가차는 다카기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잘난 척을 하긴 했지만 괜찮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카기는 아버지가 폭주족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면허 따기 전에 아버지 회사의 최고급 차를 사줬는데 다카기는 아버지도 그 회사의 차도 모두 싫어했기 때문에 가차가 면허를 따게 되면 그 차를 주겠다고도 했다는 겁니다. 새삼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카기는 마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민하고 외로움을 타는 내성적인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카기는 교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유난히 폼을 재며 거들먹거렸지만 멤버들끼리 있을 때는 말수도 적고 자신에 대한 얘기는 거의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커플이던 노리코까지도 다카기가 사실은 어떤 애인지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스즈타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사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다카기와 함께 있으면서 노리코와 다투었던 일 말고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는지 아이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오사요가 다들 그거 생각 안 나? 다카기가 그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거. 그 사건이라니? 학교에서도 지금 난리 나지 않았나요? 붉은 수염이 살해된 사건 때문에요. 붉은 수염이라니. 아카자와 선생님 말이야? 빨강과 검정. 역시 그저께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모양이다. 너희도 아카자와 선생님이 살해된 사건 알고 있었니? 그러자 스즈타가 바닥에 어질러 있던 신문 몇 장을 마사 쪽으로 던져주면서 다카기가 어젯밤과 오늘 아침 역에 들러서 신문을 샀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가 마타할 정도로 열심히 신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아까 오사요가 했던 그 얘기를 혼잣말처럼 중얼거려서 네가 대체 뭘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카기가 뭐라고 하든 그건 아직 말 못해 라고 했어요. 괜히 아는 척했던 거 아냐? 다카기가 원래 그런 면이 좀 있잖아. 가차가 말했다. 아니, 다카기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빨강과 검정에는 틀림없이 연결고리가 있다. 마사가 들여다본 어제 석강과 오늘자 조간에는 아카자와 사카린 사건의 수사 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부검을 통해 6시부터 7시까지로 밝혀졌지만 아마도 6시 반 이전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5시 반에 집을 나올 때 아카자와는 노트 같은 것을 들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 사이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조수석 밑에는 지포라이터가 떨어져 있었는데 아카자와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범인의 물건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마사는 담배를 피우는 스즈타의 왼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은 성냥갑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지포라이터를 가진 걸 봤었는데 하긴 5명이 죄다 담배를 피우니 그게 누구였는지 확실하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아카자와는 사근사근한 성격이었지만 이상하게 교사들 중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없는데 작년 여름쯤부터 아카자와가 이따금 밤늦게 귀가하곤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아카자와가 그 늦은 시간까지 무엇을 했는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저 얘들아, 다카기가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죄다 반항적인 태도였잖아. 근데 아카자와 선생님에게만은 좀 다르게 대하지 않았니? 아니요. 붉은 수염도 엄청 싫어했을걸요. 스즈타가 연기와 함께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작년 연말에 다카기가 아카자와 선생님과 아주 친하게 얘기하는 걸 내가 봤거든. 다카기의 웃는 얼굴이 처음이라서 아주 똑똑히 기억나. 마사가 말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죠? 노리코가 놀란 듯이 말했다. 마더 선생님하고만 친하게 지내기로 우리끼리 협정을 맺었걸랑요. 가차가 말했다. 노리코, 넌 어떠니? 너는 다카기한테서 아카자와 선생님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니? 노리코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노리코의 얼굴이 바짝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사는 멤버 전원의 얼굴을 다시 살펴보았다. 너희들 아카자와 선생님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거 정말이니? 하나같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사는 생각했다. 누군가 단 한 명에게는 그 무표정이 마음의 동요를 감추는 가면인 게 아닐까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곧 마사는 아카자와 선생님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기를 길가에 방치된 아카자와의 차가 9시 반에 발견되었을 때 사체는 상당량의 비를 맞은 상태였다. 운전석도 조수석도 창문이 열린 채여서 비가 들이친 것이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진 것은 6시 반쯤부터였다. 비가 내리면 당연히 창문을 닫았을 테니까 그 비가 내린 6시 반에는 아카자와가 이미 살해된 상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 마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마더, 왜 마더는 붉은 수염 살해 사건과 다카기의 죽음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리코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마사는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는 뻐꾸기 시계에 시선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건 노리코가 범인이 아니라면 다카기가 살해된 것은 어쩌면 그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젯밤 그렇게 말했다며? 근데 당장 오늘 살해가 된 거잖아. 천천히 네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며 마사는 말을 이어갔다. 즉, 아카자와 선생님을 죽인 범인이 다카기가 그 일과 관련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죽였다라는 거지. 시즈타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사가 아이들 모두에게 한 사람씩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해보자고 말했고 스즈타를 제일 처음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스즈타는 날도 추운데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있겠냐며 욕실에서 얘기할 것을 제안하면서 곧장 걸음을 옮겼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스즈타의 등 뒤를 따라가면서 마사는 남아있는 세 사람을 슬쩍 살펴보았습니다. 가차와 오사요는 뭔가 속닥거리고 있었고 노리코는 혼자 걱정스러운 듯 마사 쪽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카자와의 이름이 나온 뒤로 노리코의 기색이 아무래도 수상쩍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 것처럼 얼굴이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별장 전체의 크기를 감안하면 욕실은 좁은 편이었습니다. 그곳 욕실에서 마사는 스즈타에게 아카자와 선생님과 다카기가 특별한 관계였던 것은 아닐까라고 물었는데 스즈타는 한 박자 빠르게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서둘러 대답했고 경찰이라면 그런 어이없는 질문은 안 할 거라면서 차라리 경찰을 부르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즈타는 잠시 침묵에 잠겼는데 순간 스즈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의 열린 가슴팍 지퍼 사이로 보이는 은재 펜던트 십자가가 심장의 고동에 맞춰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마사는 스즈타의 그런 생생한 눈빛을 보는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포라이터를 잃어버린 것이 언제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사가 넘겨짚은 것이었지만 스즈타는 간단히 걸려들게 되었고 그딴 거 생각도 안 난다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곧 스즈타는 마더 선생님이 점점 싫어진다고 말했고 마더 선생님도 실은 나도 아까부터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면서 다른 선생님들처럼 너희들을 그냥 못 본 척하고 곧바로 경찰 손에 넘겨버렸으면 좋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즈타는 획 돌아서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문을 열던 등이 흠칫 멈춰섰습니다. 그저 무심코 나온 말이었는데 이상하다라고 마사는 생각했고 방금 던진 말이 스즈타의 검은 가죽 등짝에 찰싹 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 스즈타는 욕실을 나서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노르코의 방은 2층, 죽은 다카기의 옆방이었습니다. 마사가 노리코를 찾아 2층으로 올라가자 노리코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새로 들여다보니 노리코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글씨를 따라가는 눈매가 무척 진지했습니다. 마사가 노크 없이 벌컥 문을 열자 노리코는 앗 하면서 반사적으로 노트를 뒤로 숨겼습니다. 마사는 노리코에게 뭘 보고 있었냐고 물었고 뒤로 감춘 노트를 보여달라고 말하자 노리코는 거칠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사는 왈칵 덤벼들어 온 힘을 다해 노리코의 팔을 붙잡았고 노리코 또한 강하게 저항하면서 마사를 밀쳐냈습니다. 그러던 순간 노트가 바닥에 떨어졌고 마사는 그것을 먼저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카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사는 살해된 다카기의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 12월 6일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 첫 장에서부터 벌써 알파벳 A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마사가 한 장 한 장 넘겨보니까 넘길수록 A라는 이름이 많아졌다. 내용은 이랬다. 나는 A를 사랑한다. A를 생각하면 가슴을 칼로 긋는 듯한 기분이다.
나에게는 A밖에 없다. 그리고 올 7월의 내용부터는 A뿐만 아니라 알파벳 S라는 이름도 빈번하게 등장했다. 내용은 이렇다. S는 아직 나와 A에 대한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 A는 S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S를 향한 눈빛을 보면 안다. 예전에 나를 바라보던 것과 똑같은 눈빛이다. 마침내 S가 알아버렸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마사는 거기까지 읽고 탁 소리가 나게 일기장을 덮었다. 노리코, 아까 아카자와라는 이름을 듣고 어쩌면 이 A가 아카자와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니? 그래서 걱정이 돼서 확인하러 왔구나. 하지만 노리코는 얼굴을 돌려버렸다. 타카기가 설마 붉은 수염 같은 사람하고 너였구나. 타카기가 지난번에 깜빡 잊고 간 일기장을 훔친 것이. 아니요, 내가 훔친 거 아니에요. 오늘 밤 7시 넘어서 마더를 데리고 나가려고 잠깐 이 방에 들렀을 때 누군가가 내 베개 밑에다가 이 일기장을 쑤셔 넣어 두었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걸 바로 얘기하지 않았니?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괜히 점점 더 나를 의심하겠죠. 이 일기장에는 노리코 따위는 방해가 될 뿐이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 A뿐이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그럼 테이프는, 넌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난 사건 현장인 다카기 방의 물건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노리코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퍼뜩 생각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어, 창문은 손을 댔는데 찬바람이 들이쳤어요. 다카기가 죽어서도 추울 것 같아서 내가 창문을 닫았어요. 그럼 4시에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 방 창문이 열려 있었니? 아침 8시에 너희 둘이 싸웠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창문이 어땠는데? 어, 그때도 열려 있었어요. 내가 춥다고 창문 닫자고 얘기했는데 다카기가 나한테 완전히 화가 나 있어서 곧바로 쫓겨났거든요. 그랬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했었잖아. 근데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수돗물이 안 나왔니? 아니요. 처음 온 날 저녁 때는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갑자기 물이 안 나와서. 그럼 한밤중에 누군가가 몰래 밸브를 잠갔다고 봐도 되겠네?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하죠? 왜요? 그래, 이제야 알겠다. 마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팔짱을 낀 채 방 안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다니.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마사는 노리코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끼리 닭하기를 애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작별이라는 졸업식 노래에 맞추어 전등을 끄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춤을 추다가 누군가와 부딪히게 되면 짝을 바꾸는 방법으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실은 어둠에 휩싸이고 모두가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 마사를 따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어둠 속에서 여학생 누군가의 흐느낌과 함께 점점 더 커져갔고 발소리는 바닥에서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순간 목소리만으로도 모두가 진지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혼자가 되어 아카기의 영혼과 춤추던 마사의 어깨가 한 그림자와 부딪혔는데 목소리와 감촉만으로도 곧바로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사는 그 그림자를 마음 먹고 힘껏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고 그 그림자는 약간 조심스러운 듯 그 손을 마사의 허리에 둘렀습니다. 순간 마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었어. 다카기를 죽인 것은. 이라고 말입니다. 마사는 그림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도망쳐. 그 순간
그림자는 움직임을 멈추고 마사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마사는 그림자의 손을 움켜쥐고 뻣뻣해진 몸을 리드했다. 도망쳐. 너희는 진짜 엉망진창이니까 나도 지금 이 순간만은 엉망이 되어줄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도망쳐. 도망칠 수 있는 데까지 도망치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 지금이라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자유로운 날을 주고 싶어. 경찰에 잡히기 전에 말이야. 선생님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사는 그 그림자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림자도 마사에게 두른 팔에 한껏 힘을 주었다. 그 손은 마사에게 매달리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직 어린애구나. 사람을 죽인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직 어린애구나. 선생님은 진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자. 그림자는 마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크게 고개를 저었다. 마사는 그 머리를 감싸주듯이 끌어안고 말없이 춤을 추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제 그만, 끝. 마사가 벽의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을 때, 네 명 모두의 눈은 불그레하게 부어 있었고, 몸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채로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스즈타는 전화기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마사가 전화기에 시선을 던지자 스즈타는 수화기를 집어 마사에게 내밀었다. 아니, 스즈타, 전화는 네가 해줄래? 우리는 폭주족이고 아지트 별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중에 미야베 노리코인 것 같다. 라고 전화해줘. 그러자 노리코가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소파에 엎드렸다. 그렇지, 스즈타. 너는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부터 계속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 했잖아. 그건 분명히 그런데요. 경찰에 신고해 주는 건 마더가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스즈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스즈타가 다카기를 죽였다고요. 마사가 기다린 것은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스즈타는 아까 마사와 춤출 때 마음을 정했는지 막다른 궁지에 몰렸는데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평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아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삼각관계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카기 D는 아카자와 A를 사랑했고 아카자와 A는 스즈타 S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이나 욕망 같은 것이 아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아카자와는 두 아이에게 다정함이라는 먹이를 던져주었고 정에 굶주린 두 아이는 그걸 덥석 물었던 것뿐입니다. 다만 다카기는 그 관계에서도 질투라기보다는 독점욕 때문에 아카자와와 스스타 모두를 증오하면서 폭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타 쪽에서도 아카자와가 다카기와도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헤어지려고 아카자와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냈던 것입니다. 마사는 아이들에게 말하길 어미는 처음부터 두 사람이 탄 차를 계속 쫓아갔고 스스타가 그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한 뒤 그 차를 타고 아카자와 선생님을 죽인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왜 차창이 열려 있었을까? 그것은 범인이 폐소공포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이들 중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방창문을 열어두는 사람, 바로 다카기. 다카기가 여태껏 혼자만의 비밀로 해왔기 때문에 노리코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리코가 오늘 아침 다카기 방에서 쫓겨난 것은 싸움 때문이 아니라 노리코가 창문을 닫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카기가 아버지의 초고층 맨션으로 이사했다가 곧바로 그 집을 뛰쳐나온 것도
꼭대기층까지 날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별장에 도착한 첫날 밤에 수도 밸브를, 수도 밸브를 잠가버린 것도 박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욕실이나 화장실 문을 열어두지 않고서는 그런 곳에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쓸 수 없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사는 닭하기가 폭주족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다. 가차는 닭하기가 아버지를 싫어해서 회사차까지 싫어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어. 차가 싫어서 아버지까지 싫었던 거지. 스피드광인 닭하기가 19살이 되어서도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다거나 국내 최고급 차를 가차에게 주겠다고 말한 건 자동차라는 밀실을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런 증상에 시달리게 된 것은 중학교 때 눈보라 때문에 산속 피난소에 갇혀버린 그런 충격 때문이겠지? 닭하기는 자신의 역점을 결코 남에게 내보이지 않는 성격이라서 가족에게도 너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야. 닭하기가 평생 폭주족을 하겠다고 말했던 그 속마음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도 슬프다. 아버지는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면서 차를 사줬는데 사실은 닫힌 벽도 틀도 아무것도 없는 오토바이만이 닭하기에게는 유일하게 안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던 거지. 그 증상에서 달아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로 폭주하는 수밖에 없었겠지. 마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닭하기도 인생이라는 비좁은 방을 벗어나 자유로운 먼 길을 향해 떠난 것은 아닐까? 범인이 폐소 공포증이라는 추리를 했을 때부터 나는 아카자와 선생은 스즈타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내가 한 사람씩 얘기하자고 했을 때 스즈타가 먼저 저 좁은 욕실로 들어가자고 말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힘든 증상도 있었고 또 다른 다양한 이유에서 타카기는 아카자와 선생을 죽이기로 마음먹을 만큼 막다른 궁지에 몰려 있었어. 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자신이 죽인 뒤에 그 죄를 스즈타에게 덮어씌우려고 했다는 거야. 스즈타의 나이프를 사용하고 스즈타의 머리카락을 사체의 손에 쥐어주고 몰래 훔쳐둔 스즈타의 지포라이트를 떨어뜨려 놓고 말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타카기 스스로가 스즈타에게 살해되는 처지가 돼버렸지. 그럼 스즈타는 타카기가 자신을 배신한 걸 용서할 수 없었던 건가요? 가차가 물었다. 안가품이었다고 묻는 거니? 안가품. 그래, 그것도 있었겠지. 하지만 스즈타가 다카기를 살해한 건 그것과는 약간 다른 목적 때문이었어. 스즈타는 아카자와 선생님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카기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마사는 스스타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세 사람에게 다카기를 죽이는 것보다 노리코에게 혐의를 씌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노리코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즉, 오사유를 죽이고 가차에게 혐의를 씌웠어도, 노리코를 죽이고 오사유를 범인인 것으로 꾸몄어도, 스즈타는 단지 누구라도 좋으니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만들어내고 싶었을 뿐이었고, 그것이 바로 스즈타가 다카기를 죽이게 된 동기였습니다. 단, 최종적으로 스즈타가 다카기와 노리코를 선택한 데는 어젯밤 두 사람이 우연히 심하게 다퉜기 때문에 노리코를 용의자로 만들기가 쉬웠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다카기에 대한 안가품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사는 노리코에게 스즈타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즈타는 비겁한 아이가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노리코 너를 용의자로 만들기로 마음 먹은 것 뿐이며 노리코가 경찰에 잡혀가면
곧바로 실제 범인은 스즈타 자신이라고 밝히고 나설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라진 테이프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스스타 자신 스스로가 녹음한 것, 즉 다카기를 살해하기 전후의 모든 상황이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사가 말하고 있는 동안 스즈타는 내내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명백히 마사의 추리를 긍정하는 것이었다. 알겠니? 처음에 내가 미심쩍게 생각한 건 두 살인사건에 그 범인의 유류품이 흡사하다는 점이었어. 양쪽 다 흉기는 나이프였잖아. 거기에 라이터와 팔찌, 머리카락과 리본. 그래서 내 나름대로 추리를 또 해보았지. 아카자와 선생 사건으로 경찰에 쫓기고 있는 용의자도 노리코처럼 단지 누명을 쓴 건 아닐까? 라고 말이야. 어때? 노리코, 너라면 꼼짝없이 아카자와 선생 살해범으로 몰리게 된 스즈타의 절박한 심정 이해할 수 있겠지? 나에게는 아카자와 선생을 죽일 만한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상황도 증거도 모두 나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알리바이도 없다. 게다가 나는 폭주족이다. 그러니 아무리 스즈타가 사실대로 주장해도 경찰이 믿어줄 리가 없잖아. 네, 진짜 그 심정 이해가 돼요. 노리코가 스즈타를 보며 말했다. 어떻게든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스즈타는 대담한 수를 쓰기로 했어. 재판에는 판례라는 게 있는데 서로 흡사한 사건에는 동일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스즈타가 생각한 게 그것과 비슷해. 아카자와 선생과의 관계는 극비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수사 선생에 오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 전에 경찰이 실수로 M1 용의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두려고 한 거야. 스스로도 어이없는 생각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겠지만 우연히 절호의 기회에 노리코와 다카기가 싸우면서 스지타의 계획에 엔진이 걸려버렸다고나 할까? 노리코가 체포된다면 아카자와 살인범으로 자신이 지목되기를 기다렸다가 경찰에게 진실을 얘기할 작정이었겠지. 노리코는 무죄다. 그러니 나도 무죄다. 라고. 스즈타는 형사 앞에서 그 한마디를 하고 싶다는 일념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고 만 거야. 스즈타, 너 대체 왜 경찰에 어떻게든 무죄를 주장하면 조금은 믿어줄 거라는 생각은 대체 왜 못한 거야? 이런 바보 짓을 하다니.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가차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가차. 너였잖아.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제한 속도를 지켜도 무조건 곤봉으로 때리고 보는 자들이다. 라고 그랬잖아.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발단은 내가 경찰을 믿지 못했다는 점이었어. 하긴 그런 말도 하잖아. 그러자 마사가 정말 그럴 만도 해. 요즘 30년이나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해온 사람이 결국 사망한 뒤에야 무죄라는 게 밝혀진 사건이 있었잖아. 하지만 너희가 믿지 않은 건 경찰이 아니야. 너희가 믿지 않은 건 어른들도 아니야. 너희가 믿지 않은 건 바로 너희 자신이야. 너희 자신을 믿었다면 이런 사건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이 순간 마사는 교사라기보다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폭주족도 학생도 아닌 어린아이의 얼굴로 잔뜩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노리코가 눈물을 글썽이며 얼굴을 들고 왜 다카기 일기장을 내 방에 감춰두었는지에 대해 스즈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즈타는 아카자와 선생님의 차에서 내릴 때 아카자와 선생님은 자신의 일기장을 봐달라면서 억지로 스즈타의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즈타 자신의 집에 감춰뒀는데 만일 그 일기장까지 발견된다면 스즈타 자신은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리코에게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즈타는 노리코를 보면서 용서해 달라고 말했고 그냥 며칠 동안만 견뎌줬으면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리코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즈타는 그 눈을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다카기의 방 바로 아래쪽이라 그 조용한 눈빛은 용서해라 다카기 라는 똑같은 말을 어둠 속에 누워있는 다카기의 사체를 향해 중얼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즈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도 경찰에 전화해 주세요. 내가 모두 다 숨김없이 얘기할 테니까요. 그래, 그러자. 근데 스즈타, 걱정 마. 내가 퇴학건은 교무회의에서 패해버렸지만 이번에는 전국을 상대로 싸워서라도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런 어이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이야. 그러자 스즈타는 고맙다는 듯이 슬쩍 고개를 숙이고 등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디가 하냐는 질문에 스즈타는 뒤돌아보면서 장난스러운 얼굴로 지퍼를 바지 아래까지 내리는 신용을 했다. 여기 화장실은 못 쓰잖아요. 다들 밖에서 볼 일을 봐요. 이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마사가 수화기를 들려고 했을 때 돌연 정원에서 엔진을 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스즈타가 도망치려는가 본데? 그런 가차의 말을 마사는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스즈타는 그런 비겁한 아이가 아니야. 어? 그럼 분명 죽을 생각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마사는 수화기를 곧바로 내동댕이 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크게 소리쳤다. 얘들아, 뭘 꾸물거려. 당장 쫓아가. 니들이 스즈타의 목숨을 구해야지. 반드시 여기로 다시 데려와. 이것은 24년을 살아오면서 마사가 내지는 가장 큰 목소리였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애쓰셨습니다. 네, 열린 어둠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이 애썼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게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제일 끝에 마사가 네. 24살 선생님이신데 네네. 한 40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거 좀 해량해 주시고 스즈타는 몸집이 크니까 좀 목소리도 굵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또 중년 목소리가 됐잖아요. 아 네. 예. 저에게 왜 저 이런 시련을 주셨나. 네.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이 열린 어둠 네. 이제 몇 번이나 읽고 이렇게 줄거리를 뽑으셨을 네. 텐데 어떤 네. 느낌이셨어요? 일단 열린 어둠이라고 해서 무슨 네. 제목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계속 궁금증이 좀 들죠. 네.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렌조 미히코 이 미키코. 작가가 네. 네네. 약간 좀 무거운 그 사건들을 이렇게 쓰면서 약간 조금 재미있고 유쾌하게 쓴 그런 아, 그래요? 것도 있고 해서 네. 네. 이게 일단 그 미즈키 마사 선생님이 일종의 네. 탐정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벌어진 사건, 두 개의 살인 사건을 네. 이제 해결을 해낸 건데 네. 저는 이 해결 과정과 이 네. 사건 또 묘사하는 부분에 조금 뭐라 그럴까, 완성도가 높지 네. 않은 부분이 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북주족들은 대개 학교를 잘 안 오지 않나요? 결석 없이 학교에 꼬박꼬박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네. 설명도 나와 있지만 참 네. 본성은 착하고 그런 네. 아이들이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시너만 흡입한 거군요, 네. 교실에서. 근데 흉내내는. 네. 시너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 이게 네. 우리 옛날에 뭐 신나라고 하던가요? 그 왜 페인트 칠할 때 예예예. 같이 쓰는 거 있잖아요. 신나. 네. 이거 이제 신나가 틀린 표현이라 시너라고 네. 돼 있는데 그리고 교실에서 화투를 쳤대요. 네. 또 나이프로 막 위협을 하고 네. 이게 과연 착한 학생들의 모습인가 싶은 거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네.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그렇죠. 네. 마사 선생님한테 좀 의지를 하는 거고 네.
또 선생님도 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죠. 이걸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 네. 그리고 이 닭하기가 살해를 당했는데 네. 부모님한테 그 산에서 이렇게 네네. 피난소에 혼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폐소 공포증이 생겼다. 네네. 아 이런 것도 조금 무리한 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네. 아니 전반적으로는 뭐 재미있게 흥미롭게 들었는데 네. 고런 부분들이 좀 완성도를 해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들고 그리고 그 추모를 하자면서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네네. 이게 일본의 전통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낯설더라고요. 네. 네네. 좀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스즈타가 그러니까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네. 누군가를 죽였다. 아 네. 이것도 상당히 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소설이니까 네. 또 범인을 찾아가는 또 그 동기와 또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찾아가는 추리 소설의 재미는 네.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렌조 미키코의 열린 어둠이고요. 네. 이 작품이 들어가 있는 단편집 열린 어둠이라는 그 소설 그 단편집 제목도 열린 어둠인데 네. 다른 작품들도 재밌으니까 네. 직접 책을 좀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좋아요 좀 눌러 주셔야 돼요. 네.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저희 자매 채널이 생겼잖아요. 네네. 원기범 박인곤의 추미소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듣고 계신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들어오셔서 구독 좀 꼭 부탁드립니다. 선희 씨는 하셨죠? 네. 네.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가족분들에게도 좀 같이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북텔러 최선희 씨와 함께 했고요. 이 정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아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더 네. 재밌는 작품으로 함께 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